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네. 괜찮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먼저예요. 하지만 이 남루한 할아버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TJ그룹의 총수 최 회장. 그날 이후 그는 몇 번이나 다시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결국엔 그토록 시험하던 예비 며느리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 그는 끝내 무너졌을까요? 푸른 돌에 담긴 30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로 시공될 100층 건물 옥상, 안전 펜스조차 없는 아찔한 끝자락에 67세의 최태주 회장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도시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빌딩 숲이 마치 장난감 블록처럼 위태롭게 흔들려 보였지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마다 그의 몸이 뒤로 젖혀질 듯 위태로웠지만 최 회장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아슬아슬한 끝자락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원래 건축가로 시작했던 그는 이제 대한민국 건설계 1위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건 화려한 유리 성벽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수많은 얼굴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믿었던 동업자는 돈을 들고 사라졌고 친형제처럼 여긴 부하는 경쟁사로 넘어가 칼을 겨눴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최 회장이 사람의 진심보다 계약서를, 온기보다 숫자를 믿기 시작한 것은 세차게 불어오는 고공의 바람이 그의 목도리를 거칠게 휘감으며 퍼덕였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아들 재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오피스로 돌아갈 테니 3시에 보자. 3시 정각,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심장이라 불리는 TJ그룹 사옥,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에는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깨고 아들 재석이 탁자 위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으며 최태주 회장을 향해 평생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최 회장의 손이 서류를 집으려다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결혼? 내가 아는 집안 딸이라도 되는 거냐? 아닙니다. 대학 때부터 오랜 시간 가까이 지켜봐온 친구입니다. 재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이력서를 훑었습니다. 이력서 상단에 적힌 짧은 경력, 보호시설 출신, 학비 전액 장학, 그리고 현재 시장 반찬 가게 겸 국밥집 운영.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최 회장의 미간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손에 든 이력서를 책상 위로 팽개치듯 던져버렸습니다. 재석아,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회장은 이력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확신하냐? 누구보다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재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심까지 의심받아야 합니까? 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진심? 진심이라. 그는 비웃듯 허리를 뒤로 젖히며 팔짱을 꼈습니다. 재석아, 세상에 공짜 진심이란 건 없다. 다 목적이 있는 거야.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의심하십니다. 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닥쳐.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고 펜꽂이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정직? 따뜻함? 그것만으로는 이 집안을 지켜주지 못한다. 잠시 숨이 멎은 듯한 정적이 흐르고 이 결혼 나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재석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면서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고개는 숙였지만 주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직접 만나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이라면 그때는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순간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당장 나가.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분명 아들을 홀린 무언가 정교한 덫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굳게 닫힌 문을 한번 보고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사람 속은 10번을 봐도 모르는 법이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며칠 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거센 폭우가 시장 골목의 낡은 지붕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 검댕이가 묻은 얼굴. 이 비서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신분을 감춘 TJ그룹의 총수 최태주.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지 노인이 되어 지수의 반찬 가게 겸 국밥집인 한 끼의 밥상 근처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자맹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최 회장은 일부러 가게 앞 고인 진흙탕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듯 그대로 쓰러졌지요. 차가운 빗물이 노인의 옷을 적셨습니다. 오가는 행인들은 비에 젖은 노인을 힐끗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돌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반찬을 통해 담던 지수가 빗소리 사이로 가냘픈 신음소리를 듣고 주저없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지수가 노인의 어깨를 흔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나,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빗속에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할아버지. 그녀는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쓰러진 노인을 제 몸보다 큰 힘으로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수는 가녀린 어깨에 노인을 들쳐업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참으며 가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가게 안쪽에는 12살부터 지수의 곁을 엄마처럼 지켜준 생선가게 정이모가 수건을 들고 급히 뛰어왔습니다. 정이모가 지수의 어깨에서 노인을 받아내며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지수야, 너까지 감기 걸리려고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요, 이모. 사람이 먼저예요. 자, 할아버지는 내가 받을 테니 얼른 마른 옷부터 가져와라. 지수는 자기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잊은 채 노인을 낡은 의자에 앉히고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차가운 손과 발을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이 신음 섞인 목소리로 지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나 같은 노인네를 돕는 거야?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더럽고 냄새나는 늙은이를. 최 회장이 일부러 시험하듯 말을 흐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거든요.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라고요. 최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수는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가장 아껴둔 질 좋은 고기를 썰어 넣고 보글보글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말아내왔습니다. 지수가 국밥을 내려놓으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배가 든든해야 마음도 따뜻해지는 법이거든요. 숟가락을 받아든 최 회장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은 채 지수를 떠보았습니다. 너 혹시 나중에 돈이라도 달라고 하려는 거냐? 지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드세요. 나 돈 한 푼도 없는 거지야. 줄 것도 없어. 옆에서 생선을 다듬던 정이모가 기가 찬 듯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에이, 할아버지. 우리 지수가 어떤 앤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모, 됐어요. 할아버지가 힘드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래봬도 이 시장 바닥에서 제일 정직하기로 소문난 애라니까요. 하지만 최 회장은 지수의 진심을 더 깊이 시험해 보기 위해 일부러 국밥 그릇을 툭 쳐서 바닥으로 엎질러 버렸습니다. 쨍그랑 뜨거운 국물이 지수의 앞치마와 깨끗했던 바닥을 순식간에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이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최 회장이 대뜸 소리를 지르며 지수를 자극했습니다. 에이, 맛도 없는 걸 왜 먹으라 그래. 할아버지, 그게 무슨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무거나 갖다 주면 먹을 줄 알아? 정이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애 정성을 이렇게 무시하면 못 쓰지.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지수는 오히려 정이모의 소매를 가만히 당기며 노인의 젖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지수야, 이런 무례한 사람한테 왜. 할아버지, 죄송해요.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뜨겁게 드렸나 봐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 마음도 날카로워지는 법이죠. 최 회장은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저 다 이해해요, 할아버지. 저도 힘들 때 그랬거든요. 지수는 바닥을 닦는 대신 노인의 흙 묻은 옷자락을 먼저 털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다시 따뜻하게 한 그릇 더 드릴 테니 조금만 화 풀고 기다려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최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 입맛에 꼭 맞게 해드릴게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최 회장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저게 연기란 말인가.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아니면 지수가 주방으로 사라진 뒤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분장을 지우고 집무실로 돌아온 최 회장은 김 비서를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비서, 그 아이 이력서 다시 가져와. 예, 회장님. 고아원 출신이라더니 뒤를 지켜주는 시장 사람들도 꽤 있더군.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숨겨진 배우가 있는지 아니면 저 연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며칠 더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 회장님께서 직접 또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한두 번으로는 사람 속을 알 수 없어. 최 회장은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자신을 향해 흔들림 없이 마주하던 지수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눈에는 계산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배신과 의심 속에 살아온 그에게 그 순수함조차 또 다른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의 선함과 회장의 뿌리 깊은 불신이 빗속에서 뒤엉킨 채 시장 골목의 낡은 간판만이 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지수의 이력서가 여전히 덩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쉴 새 없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고작 밥 한 그릇에 내 마음이 흔들릴 줄 알았더냐. 회장의 눈빛이 서리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최 회장은 낡은 우산을 챙겨 들고 다시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잠행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맞은편 어스름한 골목 안쪽에 몸을 숨긴 채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영업을 마무리하던 지수는 평소보다 더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기도 전에 가게 구석, 기둥 옆에 가장 낡고 높은 선반 앞으로 다가가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담벼락 뒤에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수는 낡은 헝겊을 꺼내 선반 위 놓인 무언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깨어질까 두려운 보석이라도 다루듯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성껏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지요. 그때 헝겊 사이로 묘한 푸른빛을 내뿜는 물건이 찰나의 순간 최 회장의 눈에 비쳤습니다. 저게 뭐지?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허름한 가게에 어울리지 않는 저 푸른 빛깔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 물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가득했지요. 이내 지수는 결심한 듯 창고 안쪽에서 커다란 가방을 꺼내 짊어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지수의 뒤를 최 회장이 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밤 이 시간에 저렇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거지? 지수가 향한 곳은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가파른 달동네 언덕길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언덕길은 얼음판처럼 미끄러웠고 최 회장의 고장난 무릎은 걸음마다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서 멈춰 섰을 때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최 회장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난 어느 노인에게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수의 낮은 목소리가 거센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여기요, 잘 부탁드려요. 최 회장은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결국 저 가방 속에 든 돈으로 누군가와 뒷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로군. 지수가 다시 가방을 고쳐 메고 언덕 위로 급히 올라가자 최 회장은 그녀가 건넨 봉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골목 아래쪽으로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빗물이 옷깃을 타고 스며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시퍼런 돈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지수에게 봉투를 받아든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꺼낸 것은 빗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도록 겹겹이 싼 핫팩과 따뜻한 약봉지였습니다. 지수 저 아이는 참 기특해.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먹을 것도 아껴가며 매일 밤 우리 같은 노인네들 약을 챙겨다 주니 참 대단한 아이야. 최 회장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약? 핫팩?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빗속을 헤치며 언덕길을 오르는 지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냘픈 어깨가 무거운 가방의 무게에 짓눌려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지요. 최 회장은 터져나오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그녀의 뒤를 쫓아 가파른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향한 곳은 시장 외곽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곳에 위치한 낡고 육중한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지수가 그 건물 문 앞에 멈춰서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지수의 손이 천천히 가방 지퍼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익하고 가방 열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최 회장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가방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수만 년의 세월처럼 느릿하게 흘러갔지요. 이제야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최 회장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시커먼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고운 손길을 따라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모락모락 하얀 김을 내뿜는 보온병과 겹겹이 보온재로 감싼 도시락통들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보온통의 뜨거운 열기에 닿아 하얀 증기로 변해 흩어지는 모습이 최 회장의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이 그 하얀 수증기 너머로 넋을 잃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수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덩치 큰 할아버지 한 분이 껄껄 웃으며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수야, 오늘도 고생했다. 안에 다들 기다리고 있어. 그가 비켜선 자리, 비바람에 퇴색되어 희미해진 글씨가 새겨진 낡은 나무 간판이 비로소 최 회장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장 어르신 쉼터. 아니, 회장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지수가 밤마다 짊어졌던 그 무거운 가방의 무게가 추악한 욕망이 아니라 시장 노인들을 향한 한 끼였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지요. 최 회장은 온몸을 적시는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저 무거운 통들을 짊어지고 이 가파른 빗길을 매일같이 저 가녀린 어깨로 얼마나 많은 밤을 오르내렸을까요? 지수의 뒷모습이 최 회장의 머릿속을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았고 그를 혼란에 빠뜨렸지요. 배달을 모두 마친 지수가 다시 가게로 돌아왔을 때 최 회장 역시 젖은 몸을 이끌고 가게 근처로 돌아와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지수는 비에 젖은 머리를 닦지도 않은 채 다시 그 푸른 빛이 나는 물건 앞으로 다가가 손을 올렸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의 온기를 느끼듯 가만히 쓰다듬으며 작게 의조렸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고아라고 하지 않았나? 오늘도 약속 지켰어. 나 잘 버티고 있는 거 맞지? 지수의 목소리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은 그리움과 고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명 고아라고 했던 지수의 입에서 왜 죽은 아버지를 찾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 푸른 물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기에 지수가 저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려한 TJ그룹 집무실로 돌아온 최 회장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굳은 표정으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지수의 이력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어제 빗속에서 보았던 그 따스한 김과 지수의 해맑은 미소를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머리로는 그 아이의 선함에 충격을 받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수십 년 된 의심은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게 진심이라고?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인가? 회장은 턱을 괴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고작 밥 몇 덩이로 내 아들을, 그리고 이 최태주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게 정말 대가 없는 진심인지 아니면 나조차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한 연기인지 끝까지 파헤쳐 주마. 최 회장은 돋보기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재석에게 전화를 거는 그의 목소리는 어제 빗물에 젖은 노인의 목소리가 아닌 다시 냉혹한 제왕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재석아, 그 아이 지수라고 했나?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으로 데려오너라. 내 눈으로 직접 그 아이의 밑바닥까지 확인해 봐야겠다.
재석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서늘한 명령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질문하지 말고 데려와. 이번 주말 저녁 7시다. 인정해주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사지를 잡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초대였지만 재석은 이것이 지수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임을 직감했습니다. 최 회장은 전화를 끊고 비서에게 짧고 굵게 지시했습니다. 최고급으로 식탁을 차려라. 예, 회장님. 어떤 분위기로 준비할까요? 그 아이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화려함 앞에서 그 한 끼의 밥상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한지 스스로 깨닫게 해줄 테니. 김 비서가 방을 나가자 최 회장은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집무실 벽면에 걸린 시계가 마치 최후 통첩을 알리듯 무겁게 째깍거렸고 최 회장의 눈빛은 다시 한번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번뜩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빗속에서 빛나던 그 푸른 물건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 한 끼의 밥상은 정직한 맛과 정성으로 시장 골목의 명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성공을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이들이 있었지요. 바로 지수네 가게 바로 옆에 화려한 조명을 내세우며 들어선 대형 반찬 전문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워 수십 가지의 반찬을 쏟아냈고 파격적인 할인가로 시장 손님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네보다 훨씬 싸고 종류도 많네. 오늘은 저기로 한번 가볼까? 단골들조차 하나둘 발길을 돌리자 지수네 가게의 수입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속이 타들어갈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지수는 오히려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며 정 이모에게 밝게 웃어 보였지요. 이모, 경쟁자가 있어야 우리도 더 발전하는 법이잖아요. 지수야, 그래도 손님이 이렇게 줄면 손님들 입맛은 정직하니까 우리가 더 맛있는 신메뉴를 개발해봐요. 지수는 밤늦게까지 주방불을 밝히며 새로운 나물 양념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옆집 프랜차이즈 사장 부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게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여보, 저 어린 계집애가 아주 끈질기네. 남편 사장이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가격을 내려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어. 아내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 현장으로 들어가는 배달 음식 있잖아. 그리고는 뒷골목에서 누군가와 수상한 거래를 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수가 정성껏 준비해 보낸 음식들을 공사 현장에 배달하던 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인부가 갑자기 단체 배탈을 일으키며 공사가 단기 중단되는 위급한 사태가 벌어졌지요. 이게 다 뭐야? 사람 먹는 음식에 무슨 장난을 친 거야? 현장 책임자들이 가게로 몰려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수는 억울함보다 미안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치료비는 누가 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치료비와 보상금이라는 거대한 빚더미가 지수의 가녀린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지수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그 무렵 가게 앞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최 회장의 신복인 김 비서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먼지 묻은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정중하지만 아주 차갑게 내려놓았습니다. 지수 씨, 이것은 저희 회장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입니다. 지수가 봉투를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 비서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지요.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요? 지수 씨가 처한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고도 남을 금액이죠. 김 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도련님은 T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지수 씨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지요. 지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석이 그저 평범한 직장인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에게 후계자라는 타이틀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재석에게 지독한 배신감을 느꼈지요. 재석 오빠가 그 TJ그룹의 아들이라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김 비서는 비웃듯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바로 도련님의 연민입니다. 가난한 연애 노릇말이죠. 연민이라니요. 이제 그만 꿈 깨고 이 수표나 챙겨서 떠나시죠. 서로에게 좋습니다. 지수는 재석과의 세계 차이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재석과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수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지요. 지수의 결점을 찾기 위해 그녀를 밀착 감시하던 김 비서의 카메라에 옆집 사장 부부가 식재료를 조작하던 결정적 증거가 엉겁결에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에게 차갑게 수표를 건네던 김 비서의 리포트로 지수의 누명은 씻은 듯이 벗겨졌고 비열한 사장 부부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백이 밝혀지고 보상 문제도 해결되었지만 지수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긴 뒤였습니다. 어느 날 재석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둘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노을이 짙게 깔린 카페 안, 통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붉은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재석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지수를 보자 그 눈에 생기가 돌았지요. 재석이 지수의 손을 잡으려 오른팔을 뻗었습니다. 지수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지수는 손을 빼며 눈을 피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공사 현장에 문제가 좀 터져서 이제야 왔어. 지수가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본부장님. 재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낯선 호칭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본부장님이라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속이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말 전부 가짜였나요? 재석이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알게 됐구나.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미안으로 되는 건가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지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아버지 정식으로 소개해 줄게. 그럼 다 해결돼. 지수가 자조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해결될 건 없어요. 지수야, 오빠가 계신 그 화려한 성벽 안은 사람의 진심보다 숫자가 더 중요한 곳이더군요. 재석이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직접 뵙고 나면, 오빠 옆에 서면 저는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지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게 오빠네 집안이 사람을 보는 방식이고요. 지수는 가방에서 김 비서가 두고 간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뭐니? 재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의 연민값이요. 연민? 무슨 소리야? 거절했는데도 김 비서님이 기어이 두고 가셨어요. 비서가 너한테 이걸 줬다고?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지수야. 이건 오해야. 알아요. 그래서 더 비참해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숨쉬는 세계에선 제가 이런 종이 한 장에 치워지는 존재라는 거니까요.
내가 다 바로잡을게. 까지마, 지수야. 재석이 다급하게 지수의 팔을 붙잡았지만 지수는 그 다정한 손길을 얼음처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수야, 제발. 전 정직하게 발 딛고 사는 이 땅이 좋거든요. 오빠의 세계는 제게 너무 높아요.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통유리 너머로 재석의 망연자실한 모습이 노을빛에 흐릿해져 갔지요.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택한 지수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시장의 가게로 돌아온 지수는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은 간데 없이 주방 바닥에 쭈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너무 아파. 지수의 흐느낌이 텅 빈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된다더니 왜 나만 힘든 거지? 텅 빈 가게를 가득 채운 그녀의 오열은 밤 공기보다 시렸습니다. 그때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최 회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맹이지요. 그는 꼬깃꼬깃해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나 오늘은 돈이 좀 생겼어. 지수는 깜짝 놀라 급하게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게, 여기 빳빳한 10,000원이 있다고. 나 국밥 한 그릇만 좀 주지 않겠나? 부은 눈을 감추려 고개를 숙인 지수에게 최 회장이 짐짓 화난 척 쏘아붙였습니다. 장사가 끝났으면 불을 꺼야지. 왜 혼자 궁상맞게 앉아 있는 거야? 할아버지, 눈은 왜 그렇게 퉁퉁 부었어? 누가 괴롭히기라도 한 거야? 지수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노인에게라면 자신의 찢겨진 속마음을 털어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할아버지, 결혼하려던 사람이 저를 속였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여? 무슨 일인데?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화려하지만 차가운 세상에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최 회장은 지수가 내미는 물 한 잔을 받으며 그녀의 부어오른 눈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돈이라도 많다던가? 그럼 편하게 살고 좋은 거 아닌가? 요즘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서럽게 울어? 지수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도 그만큼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분들은 사람의 진심보다 숫자를 더 믿으시나 봐요. 최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 화려한 성벽 안에 들어가도 결국 그들이 정해놓은 가난한 이방인일 뿐이겠죠. 최 회장은 슬그머니 주먹을 쥐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평생 돈이면 다 된다고 믿으며 사람을 숫자로만 재던 자신의 삶이 지금 이 작은 아이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감동이라기보다 자신의 오만이 난도질당하는 지독한 불쾌함이자 혼란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식탁 위에 10,000원을 다시 지수 쪽으로 밀어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국밥은 나중에 먹지. 할아버지, 그 돈으로 가서 얼굴이나 좀 씻어. 성벽 어쩌고 하는 소리 들으니 입맛이 아주 뚝 떨어지는군. 최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왔지만 그의 뒷모습은 빗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이제 둘이 헤어졌으니 잘 된 거지. 마음 한쪽에서는 승전고를 올렸지만 왠지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변장하고 시험해보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왜인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지수의 낮은 흐느낌이 시작되었고 밖으로 나온 최 회장은 밤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수가 내뱉은 진심이라는 단어와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알 수 없는 통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TJ그룹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신도시 건설 현장은 거대한 무덤처럼 정지해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최 회장에게 급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땅이 자꾸 꺼집니다. 아무리 다져도 며칠 지나면 또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공사가 완전히 멈춥니다. 도련님께서 며칠 밤을 지새우며 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만 최 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아들 재석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수십억 원짜리 기계들이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TJ그룹의 명성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 흐르고 있었지요. 한편 마음을 추스르려고 며칠 고향에 내려갔다가 다시 시장 가게로 돌아온 지수는 TV 뉴스를 통해 공사 중단 소식을 접했습니다. 화면 속 초췌해진 재석의 얼굴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지수는 단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야. 내가 나설 이유 없어. 지수는 가방을 고쳐 매며 가게 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쉼터를 지나던 지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기력하게 장기판만 보고 있는 박 반장과 어르신들의 구분 등 위로 현장에 거대한 골조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박 반장은 70년대 중동 사막에서 도면도 없이 수천 킬로의 수로를 뚫어낸 전설적인 현장의 귀신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이 씨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첫 고속도로에 초석을 놓으며 땅과 물을 귀신같이 읽어내던 베테랑 기술자였지요. 지수는 주저하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재석 오빠를 돕는 일이 아니야. 지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기술을 닦아온 시장 식구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거야. 지수는 곧장 박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반장님, 저 다 알아요. 지수가 장기판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우디 모래바람 속에서 손기술 하나로 대수로 건설 성공시키셨던 베테랑이시잖아요. 박 반장이 피식 웃으며 장기하를 놓았습니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이젠 다 늙어서 쓸모없어. 그 귀한 손을 왜 여기서 장기할 만지는 데만 쓰세요? 지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거운 냉소였지요. 우릴 이제 와서 누가 써? 박 반장이 장기판을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린 이미 멈춘 시계야. 기름 냄새나 풍기는 노인네들 말을 저 잘난 TJ그룹이 듣겠냐고. 반장님, 지수는 물러서지 않고 장기판을 덮으며 단단히 섰습니다. 시계는 멈춰도 시간은 흐르고 반장님 기술은 썩는 게 아니라 익는 거예요. 지수야, 끝난 건 나이가 아니고 포기한 마음이라고요. 지수의 눈빛이 반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반장님 손에 박힌 굳은 살이 그 기계들보다 정확하다는 거 제가 증명할 기회를 만들게요. 박 반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개 시장 상인이 데려온 노인들을 TJ그룹 현장에서 받아줄 리 만무했지요. 지수는 TJ그룹 본사로 찾아가 김 비서를 만났습니다. 본부장님 때문이 아닙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분들의 실력이 이 현장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제가 보증합니다. 김 비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수 씨, TJ그룹 현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장 노인 몇 분 데려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억 원짜리 장비로도 안 되는 걸. 그래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겁니다. 지수가 김 비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딱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안 되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무슨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책임이라도요.
김 비서는 지수의 서늘할 만큼 당당한 기세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곧장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수 씨가 시장 기술자들을 데려와 현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최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장 노인네들, 그게 말이 되나?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사흘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실패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흥미롭군.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좋아, 사흘이다. 대신 실패하면 저 아이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해라. 각서를 받아둬. 투입 첫날 현장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태블릿 PC를 들이밀며 소리쳤지요. 이게 과학입니다. 구식 방식으로는 오히려 공사만 망쳐요. 당장 나가세요. 여긴 놀이터가 아니에요. 박 반장은 묵묵히 땅을 살폈지만 젊은이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이씨 할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먼. 우리 같은 늙은이들 말을 누가 듣겠나. 할아버지. 지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런 손이었어요. 거친 손이지만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손이라고 했어요. 박 반장이 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건설 일하셨지? 네, 반장님. 아버지가 항상 반장님 이야기하셨어요. 최고라고. 박 반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박 반장이 짚어낸 곳을 다시 파기 시작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오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역시나라며 비웃을 때 박 반장은 묵묵히 무릎을 굽히고 앉아 흙을 한 줌 집어 손바닥으로 비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만 들릴 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이 땅, 내가 40년 전에 한 번 다뤄봤어. 그때도 이 녀석이 고집을 부렸었지. 박 반장의 눈빛이 노병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니까 땅이 숨을 못 쉬는 거야. 부드럽게 천천히 다져야 해. 현장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더 세게 다져야 합니다. 장비 압력을 올리겠습니다. 안 돼. 박 반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수야, 장비 압력을 낮추라고 해. 지금 땅이 숨을 못 쉬고 있어. 지수는 망설임 없이 현장을 가르듯 소리쳤습니다. 압력 낮추세요. 지금 당장. 뭐라고요? 그럼 더 무너지는데. 제 말대로 하세요. 지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찰나의 조정 후 거짓말처럼 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닿지 않는 땅의 숨결을 낡은 손기술이 잡아낸 순간이었지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최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수가 구구절절 설득하는 대신 결과를 내놓기 위해 거칠게 현장을 누비는 모습은 그가 30년 전 가졌던 야성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잊은 게 저거였구나. 잠시 감탄이 스쳤지만 이내 최 회장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 저렇게까지 하는 진짜 속셈이 뭘까? 회장의 의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더 큰 걸 노리는 건가? 사람 마음 얻는 법이 예사롭지 않아. 저 영악함은 대체 어디서 배운 거지? 회장은 지수의 헌신 뒤에 숨겨진 검은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진심은 없다고 믿어온 그였으니까요.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던 날, 박 반장은 흙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수야, 고맙다.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인정받는구나. 지수가 반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장님,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재석이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지수는 재석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거리를 두며 말했지요. 본부장님, 지금은 공사에 집중하세요. 지수야, 전 제 사람들의 실력을 증명하러 온 것뿐입니다. 재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수는 현장 구석에서 인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워 부르며 투박한 집밥을 차려냈습니다. 재석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지수는 한 발짝 물러섰지요.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김 비서가 최 회장의 보상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봉투를 확인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밀어냈습니다. 저는 일한 값을 받았습니다. 지수 씨, 회장님께서 시장 반장님들 임금 제대로 쳐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김 비서가 회장님께서 지수 씨의 자리를 일하며 말을 붙였지만 지수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지수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최 회장은 김 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턱을 괴었습니다. 수표도 자리도 다 거절하고 시장으로 돌아갔다고? 예, 회장님. 참 이상한 아이로군. 대체 뭘 바라고 그 고생을 한 거야? 지수가 보여준 열정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도무지 읽히지 않는 그녀의 속내 때문에 최 회장은 지독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이제 지수라는 존재를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시장의 활기는 지수에게 가장 큰 보약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지수는 여느 때보다 밝은 얼굴로 가게 앞을 쓸고 있었지요. 어이, 지수. 이번에 큰 공사 현장 가서 실력 발휘 제대로 했다며? 옆 가게 생선가게 사장님이 갓 잡은 싱싱한 고등어 한 손을 툭 던지며 인사를 건넵니다. 시장 반장님들이 아주 입이 마르도록 내 칭찬이더라.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 고등어를 받아들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반장님들 실력이 워낙 좋으셔서 전 숟가락만 얹은 거죠.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어림없었을 거야. 오늘 저녁에 고등어 조림 맛있게 해서 한 접시 드릴게요. 잠시 후 정이모가 쟁반에 따뜻한 숭늉 두 사발을 받쳐들고 지수네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요. 지수야, 너 고생 많았다. 정이모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어린 나이에 이 험한 시장 바닥에서 용케도 버텼어. 내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특해 하셨겠니. 이모, 전 여기가 좋아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제 세상의 전부인걸요. 이모 같은 좋은 분들이랑 웃으며 지내는 게 제 행복이에요. 평화로운 일상의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가게 안에는 단골 손님들이 가득 차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밖으로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지수가 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가게를 정리하려던 찰나 말쑥한 차림의 건물주 측 대리인이 들어와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지수 씨, 계약 만료 공고 확인하셨죠? 네. 그게 무슨... 내일부터 이 구역 철거 들어갑니다. 오늘 안으로 짐 다 빼세요. 가게 안의 온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고 정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대리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지수를 몰아세웠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이미 법원에서 강제집행 허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옆 가게에서 정이모가 뛰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 기간이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
계약서 특약 조항 확인 안 하셨습니까? 재개발 시 즉시 해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해가 얼마나 힘들게 이 가게를.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죠. 대리인은 가게 유리문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공고라는 붉은 딱지를 낙인처럼 붙였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수는 그 붉은 종이를 손톱이 깨지도록 떠너내려 했지만 거대 자본과 법이라는 성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제발, 제발 보름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터전이 종이 한 장에 날아간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간 현장을 오가며 쌓인 과로가 겹쳐 지수의 눈앞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시각 최 회장은 골목 어귀에 막 도착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맹이었습니다. 아들을 정말 안 만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구심을 품고 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아들과의 미래가 아니라 차가운 붉은 딱지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가냘픈 아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찰나 최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발을 뗐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지수의 손에는 낡은 가게 열쇠가 꼭 쥐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곁에 다가온 거지 할아버지를 흐릿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그 열쇠를 그의 투박한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할아버지, 부탁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가게 좀 지켜주세요. 지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구급차가 지수를 싣고 떠난 뒤 최 회장은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지수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신뢰이자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용역들이 떠난 뒤 최 회장은 지수의 부탁대로 직접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재벌 회장이 낡은 빗자루와 걸레를 들었지요. 지수가 부탁한 대로 직접 바닥을 쓸고 선반을 닦아내는 행위는 최 회장에게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경건함이었습니다. 선반을 닦다가 최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이 서랍 속에서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단골 손님들의 이름과 좋아하는 반찬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마이너스 멸치볶음 덜 짜게 박할아버지 마이너스 나물 부드럽게 한 글자 한 글자에 지수의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수가 치열하게 살아온 삶이었구나. 최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중 최 회장은 중심 기둥 옆에 작은 선반 위에서 헝겊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헝겊을 벗겨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푸른 빛을 내뿜는 돌이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돌 표면에는 투박하지만 힘 있는 필체로 진심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최 회장의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30년 전 그날이 되살아났습니다. 무너진 현장에서 자신을 살려준 은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무너지는 철근 아래 깔렸던 자신을 온몸으로 막아준 그 사람.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돌에 진심이라는 두 글자를 정성껏 새겼습니다.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지독하게 부정하며 떨리는 손으로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에 같은 돌이 어디 한둘인가. 우연이야, 그냥 우연이라고. 하지만 돌에 새겨진 진심이라는 글자,
그 투박한 필체는 자신이 직접 새긴 것이었습니다. 칼로 한 획 한 획 새기던 그날의 떨림까지 모두 기억났습니다. 최 회장은 주저앉아 돌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곧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 비서, 당장 그 아이 부모 기록을 다시 확인해. 회장님? 단 한 줄의 오차도 없이 전부 다. 지금 당장. 최 회장은 병실에서 깨어날 지수를 생각하며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푸른 돌은 그 어떤 금덩이보다 무겁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왕은 텅 빈 가게의 어둠 속에 홀로 서서 자신이 쌓아 올린 성벽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눈을 뜬 곳은 낯선 VIP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돈된 병원의 정원이 내려다 보이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편백향이 감돌았습니다. 지수는 누군가의 세심한 손길이 닿은 이 공간이 낯설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다한 몸은 모래주머니를 매단 듯 무거웠지요. 그때 침대 곁에서 낮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밤을 새운 듯 초췌한 얼굴의 재석이었습니다. 지수를 발견한 그의 눈에 안도와 미안함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누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대요. 재석은 지수가 거부할 틈도 없이 묵묵히 따뜻한 수건을 적셔 지수의 이마에 조심스레 올려주었습니다. 그의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요. 지수의 가게를 정리하고 붉은 딱지를 떼어내려다 거친 벽면에 긁힌 상처들이었습니다. 오빠, 손이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석은 조심스레 보온병에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시장 단골집 할머니한테 부탁해서 받아온 보리차예요. 지수 씨가 이 물만 마신다고 들었어요. 구걸하는 눈물도 구차한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곁에서 숨을 죽인 채 지수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려는 남자의 묵직한 헌신뿐이었지요. 지수는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아직 여기 있어요? 본부장님이 계실 곳이 아니잖아요. 재석은 아주 잠시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갈게요. 그런데 지수 씨 눈 뜰 때까지만이라도 여기 있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사랑이 다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철벽 같던 마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남자의 진심만큼은 지수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아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지요. 며칠 뒤 지수가 퇴원해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기적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짓누르던 그 서슬 퍼런 붉은 딱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시장 골목을 공포로 몰아넣던 자들은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지요. 지수야, 이제 다 해결됐다. 가장 먼저 달려와 지수를 품에 안은 사람은 정이모였습니다. 이모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시장에 찾아온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그 고약한 건물주 놈들. 갑자기 세무조사에 불법 증축까지 걸려서 경찰서로 불려갔다더라. 정말요? 오늘 아침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고개까지 숙이고 갔어. 세상일 참 묘하지? 지수는 정이모와 함께 깨끗하게 치워진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누군가 지극정성으로 닦아놓은 선반과 반듯하게 줄을 맞춘 의자들. 지수는 문득 자신이 쓰러지며 거지 할아버지에게 맡겼던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지수와 정이모가 함께 가게에서 반찬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재석이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보다 혈색이 좀 나아진 듯 보였지요. 그는 지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난번에 무례를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정식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대요. 자택으로 모시겠다고요.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 두려웠지요. 하지만 정 이모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수야, 도망치지 마라. 정 이모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인처럼 피하니? 당당하게 가. 하지만 이모, 가서 내 당당한 모습 똑똑히 보여주고 와라. 정직하게 산 사람이 고개 숙일 이유 없어. 지수는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응시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때가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할 때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끝을 맺고 올게요. 3일 전 TJ그룹 회장실. 서재의 공기는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자맹을 끝내고 돌아온 최 회장은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단 한 줄의 오차도 없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수 씨는 30년 전 그 현장에서 회장님을 살려낸 은인의 따님이 맞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를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푸른 돌을 본 순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심하던 그 아이가 자신이 평생 마음으로 빚지고 살았던 은인의 딸이었다는 사실. 최 회장은 떨리는 숨을 들이키며 낮게 명령했습니다. 김 비서,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식탁을 단촐하게 차리도록 해. 예, 회장님. 그리고 그 아이가 앉을 자리는 내 정맞은편으로 해라. 정식으로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낮고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회장의 뒷모습 위로 지독한 침묵과 후회가 그림자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의 TJ그룹 저택은 거대한 성벽처럼 고요했습니다. 정원의 조명은 은은했으나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내리는 보슬비가 창문에 부딪히며 서늘한 소리를 냈지요. 나뭇잎을 거칠게 흔드는 바람 소리가 가끔 정적을 깰 뿐 저택 내부의 식당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으면서도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을 지나 식당에 들어섰을 때 지수를 압도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독한 냉기였지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푹신한 카펫 위에 서자 마치 거대한 성벽 속에 갇힌 작은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최 회장은 성벽의 주인답게 미동도 없이 지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는 재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지수의 눈치를 보았고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지수 씨, 병원에서는 좀 어땠나요? 최 회장이 먼저 정막을 깨고 물었습니다. 무거우면서도 예의를 갖춘 어조였지요. 몸은 좀 추슬렀고요. 지수는 눈앞에 놓인 정갈한 음식을 차마 삼키지 못하고 목이 맨 채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회복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지수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까지야. 우리 아들이 한 일인데. 최 회장이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시장 가게는 다시 열었나? 그 난리가 났었는데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최 회장의 질문에
지수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대답했습니다. 제 삶이 담긴 곳입니다. 쉽게 무너질 곳도 아니고 포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지수를 빤히 바라보더니 와인잔을 만지며 낮게 물었습니다. 고집이라. 누군가는 그걸 진심이라 부르더군. 회장이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씨, 자네가 생각하는 진심은 무엇인가?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진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명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지수의 서늘한 대답 이후 식탁은 다시 지독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최 회장은 대답 대신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정잔이 부딪히는 챙 하는 가느다란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식당 안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보슬비 소리는 이제 창문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고동 소리처럼 들렸고 재석은 타들어 가는 입술을 축이며 지수의 하얗게 질린 손가락 끝을 불안하게 응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회장이 잔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연 최 회장의 입에서 위험 넘치는 총수의 목소리가 아닌 시장 골목에서 지수가 매일 듣던 그 투박한 말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수야, 나 배고픈데 밥 좀 한 그릇 주겠니? 챙그랑. 지수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회장님이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지수의 눈앞에는 시장 골목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내어주던 순간 가게 열쇠를 투박한 손에 꼭 쥐어주며 부탁하던 그 간절한 눈빛. 성벽 같던 회장의 얼굴 위로 떼자국 묻은 노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충격에 숨을 헐떡였습니다. 최 회장은 대답 대신 낡은 헝겊에 쌓인 푸른 돌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 돌을 쥐고 다시 일어섰다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세운 뿌리였지. 그런데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돌을 준 사람의 딸을 내가 짓밟고 있었구나. 최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제왕의 몸이 바닥으로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최 회장이 지수의 발치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버지, 회장님. 재석은 의자가 뒤로 나동그라질 정도로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김비서 역시 사색이 되어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최 회장은 서슬퍼런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건들지 마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져야 할 몫이다. 지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요. 회장의 어깨가 지독하게 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참아왔던 통곡이 터져나왔지요. 내가 죄인이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네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네를 의심하고 시험했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자의 눈물이 가장 낮은 곳에서 버텨온 그녀의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지수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지수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밀어 회장의 젖은 어깨를 잡고 힘주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으시면 제 아버지가 더 속상해 하실 거예요. 지수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은 무릎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 일어난 최 회장은 지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를 올려다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이런 못난 나를 용서하고. 회장이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 며느리가 되어주겠니? 우리 재석이와 평생을 함께하며 이 차가운 성벽 같은 집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 진심 어린 물음에 지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님. 지수는 회장의 젖은 손을 맞잡고 식탁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푸른 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건넸던 그 진심이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지수의 눈물 한 방울이 돌 위로 떨어져 푸른빛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재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와 지수,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푸른 돌. 30년을 떠돌던 진심이 비로소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의 보슬비는 어느덧 먹고 저택 안에 차가웠던 공기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택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숨소리가 조용히 머물던 저녁이었습니다. 오늘은 지수와 재석의 결혼식 날. 화려한 호텔 예식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시장 옆 작은 공원, 그곳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장이었으니까요. 대신 시장 상인들이 정성껏 화분으로 만든 꽃길이 펼쳐졌고 지글지글 붙여내는 전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축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지수는 화려한 보석 대신 들꽃 부케를 든 단아한 백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재석은 시장 골목에 어울리는 소박하지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지수의 손을 잡았지요. 상인들의 거친 손수건이 연신 눈가를 훔치고 사회를 맡은 정 이모의 목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신부와 신랑이 들어옵니다. 박수. 가장 앞줄에 앉은 최 회장은 체면도 잊은 채 아이처럼 연신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 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지수의 명함에는 이제 또 하나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TJ그룹 현장 안전 및 상생 감독관. 평일이면 지수는 작업복을 입고 거대한 건설 현장을 누빕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살피고 자재 하나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울리는 이름은 회장도 재석도 아닌 지수 이사였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 어떤 직함보다 토요일 새벽 가게 문을 열 때 듣는 이 한마디를 더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시장 점장님 오셨네. 그 인사 한마디가 지수에게는 세상 어떤 호칭보다 따뜻했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TJ그룹의 총수 최 회장과 후계자 재석이 편안한 점퍼 차림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재석은 정장을 벗어 던지고 땀을 흘리며 무거운 반찬통을 날랐습니다. 오토바이가 들어오지 못하는 골목까지 직접 배달을 다니는 시장 일꾼이 되었지요. 최 회장은 가게 앞 낡은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연신 말을 건넵니다. 이봐요, 이 반찬 좀 먹어봐. 회장이 반찬통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건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내가 보증한다니까. 위험 넘치던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그는 시장 사람들과 격에 없이 어울리며 30년 만에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면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지수가 정성껏 담은 도시락을 들고 인근 노인 쉼터를 찾습니다.
최 회장은 과거 자신이 배고픔에 눈물 짓던 시절을 떠올리며 노인들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부모님 그리고 자신이 상처 주었던 모든 진심에 대해 평생토록 바치는 최 회장만의 참회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가게 중심 기둥 아래 이제는 반질반질하게 닦여 단단히 박힌 푸른 돌은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며 정직하게 사는 삶의 가치를 되새겼고 지수와 최 회장에게는 그 돌이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마음의 정초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토요일의 해가 시장 지붕 위로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일과를 마친 세 사람이 오렌지빛 노을이 쏟아지는 골목을 나란히 걸어갑니다. 지수의 거친 손을 소중한 보석인 양 꼭 잡은 재석, 그리고 그 뒤를 흐뭇하게 따르는 최 회장. 아버님, 오늘 배달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지수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오냐, 지수야. 최 회장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해주는 건 물 한 잔도 보약이다. 세 사람의 웃음이 노을 끝자락에 번집니다. 그리고 황금빛 햇살이 울퉁불퉁한 챕시장 바닥을 고르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수와 최 회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느껴져도 정직하게 살아온 삶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30년이 걸릴지라도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진심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